자, 오늘 우리 K증시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 우리 K증시 절대 상승의 조건 3가지. 이게 바로 간밤 나스닥 상승, 그 다음 장중에 환율이 하락, 그 다음 삼성전자의 상승. 이 3개만 맞아떨어지면 우리는 하여간 무조건 상승하는 날인데, 오늘은 이 셋 중에서 나스닥하고 환율, 이 2가지 조건을 맞아떨어졌는데, 삼성전자가 좀 장중에 그 상승세가 매가리가 조금 없었던 관계로다가 근데 또 희한한 거는 코스닥의 경우는 장중에 삼성전자가 잠깐 그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그 순간에 정확하게 코스닥도 동반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졌었다는 건데, 이러니 삼성전자를 팔고 에코프로를 사라는 그 마바라들의 얼마나 그 정말 혹세무민의 그런 악마 같은 소리들인데, 그거에 속았다는 건 정말, 예. 그러니 결국 삼성전자가 올라야 코스닥도 이제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기관 바스켓 비중 확대 등이 없고 같이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K증시 절대 상승의 3가지 조건은 오늘도 증명이 된 셈이죠. 자, 근데 오늘도 우리 K 정치 상황은 이제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던 이런 와중에 전 세계의 이목은 바로 오늘 밤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6가지 메인 테마는 바로 AI 로보틱스, 그다음 모빌리티, 다음 VR XR, 그다음에 스마트 홈, 다음 디지털 헬스케어, 그 다음에 ESG, 이렇게 이제 되는데, 제가 지금 쭉 읊어드린 6개 테마에 대해서 저마다 이제 K증시 종목들이 하나씩 막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로보틱스는 그 삼성전자가 인수한 이름부터 로보틱스 들어가는 그거. 그 다음에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이 핵심이니까 라이다부터 그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그 다음에 XR의 경우는 역시 이제 디바이스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홈. 이게 바로 이번 CES 2025에 우리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제대로 한번 뭔가 보여주겠다고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는 분야고.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이거는 우리 K바이오랑 K뷰티의 교집합이 또 유럽과 미국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야심차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분야죠. 근데 마지막 ESG의 경우는 도저히 이 K증시 종이장사들, 이거는 재벌 대기업부터 그냥 잡주들,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대주주가 바뀌는 그런 진짜 걸레짝 같은 그런 종목들까지 아무리 뒤져봐도 이 ESG만큼은 우리 K증시에 해당되는 기업이 없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말씀드린 6가지가 전부 AI 기반이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 젠슨 황이 또 기조 연설자로 나설 예정인데요. 이 약발로 지금 엔비디아 주가도 미리부터 급등이 나온 상황인데, 엔비디아가 참 이번에는 AI를 사용하는 노트북을 또 공개한 거 아세요? 우선 가격대가 일단 스타트가 $1299부터인데, 우리 돈으로 하는 189만 원 되는 거고, 사양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밝혀졌지만, 우리 삼성, LG에서도 나오는 그 게임용 그 고사양 노트북에 비해서 오히려 엔비디아 제품이 더 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가 원래 그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서 항상 우리가 그 노트북 사면 키보드 밑에 스티커 붙어 있잖아요. 주로 엔비디아 아니면 AMD 아니면 인텔인데,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는 노트북까지 직접 만들면서 아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업용, 개인용, 일반 또 소매 시장까지 완전히 AI로 그냥 엔비디아가 아도를 치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그 업계에서는 대단하다고 하는 게, 예를 들면 현대 모비스나 현대 오토에버가 자체적으로 전기차를 지금 만들기로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항상 을이었던 그런 PC나 노트북 이런 시장에서 더 이상은 우리가 갑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그래서 이제는 진짜 갑, 을의 경계조차 모호해진 이런 강자로 부상을 했다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HP나 삼성, LG 이런 데서 야, 니네가 감히 우리랑 지금 소매 가전에서도 완제품에서도 경쟁하겠다고 노트북을 만들어? 그럼 우리는 니네 그래픽카드 안 써. 이런 식의 어떤 무언의 압박이 있었다면, 이제는 엔비디아가 그딴 눈치를 보지 않을 정도로 위상이 커진 거죠. 야, 우리 그래픽카드를 안 쓴다고? 쓰지 마. 그럼 니네 AI 안 할 거야? 아니, 하기 싫으면 말어. 이런 정도로다가 엔비디아가 커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번 CES 2025를 앞두고 엔비디아는 자체 개발한 로봇들의 라인업도 미리 공개했는데, 보시다시피 적당히 추린 것만 14개 모델이고, 여기는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일명 반려 로봇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불리는 이 아폴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인간으로 치면은 머리는 좀 좋은데 피지컬은 약한, 우리 왜 고등학교 때 딱 그 전교 1등 이미지, 그런 로봇도 있고, 다음에 아예 이제 머리가 나쁘면 몸이 부지런해야 된다, 이런 식의 산업용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일타 강사처럼 교육 목적에 특화된 로봇. 하여튼 저는 이 엔비디아 로봇 라인업을 보면서 진짜 소름 끼치는 게, 거의 그 인간의 MBTI 내지는 사상 체질도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흔히 분류하는 그런 크리에이터의 분야 이런 걸 완전히 로봇이 커버하고 있다는 점에 또 저는 놀란 거예요. 이번 CES 2025에 완전히 이를 악물고 준비해왔던 우리 K증시 주인공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사실 지난 2024년 1년 내내 그 엔비디아 HBM 퀄리티 테스트도 그냥 똥싸 뭉개듯이 그렇게 한 해를 다 허비해버렸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라던가 아니면 내부 조직이 이제는 혁신이 사라진 삼성전자다. 그리고 심지어 인력마저 그 SK 하이닉스로 이탈해버리는 이런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아니 실제로 외국계에서 제가 전해드린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전망치에 그렇게 인력 뺏기지 않으려고 상여금을 더 많이 높여서 그게 비용이 증가했다는 그런 분석까지 나와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모든 게 지금 현재 오만전자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건데 하여간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CES 2025 부스에는 현대 그 전기차 아이오닉 9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자율주행 선박 모델까지 등장해가지고 한마디로 삼성전자의 비전 AI를 이제 확장성 차원에서 전 세계 만방에다가 이제 프로모션을 하려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오늘 모처럼 경제와 투자 이슈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지난 그 4분기부터 내내 그 강조를 했던 게 올해 2025년은 아예 연초부터 그 불경기로 인한 신용시장에 한바탕 이제 피바람이 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수혜주로 채권 추심 신용정보 이런 기업들을 이제 말씀드렸죠. 물론 여기 해당되는 분들께는 너무너무 죄송한데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그 윤 대통령 체포랑 탄핵 심판 이것 때문에 살짝 묻힌 게 바로 이재명표 압류금지 통장법입니다. 바로 이제 어제 저녁에 법사위 통과해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표결만 남은 상황인데 이게 바로 그런 신용정보, 채권 추심 이런 섹터에는 아주 그냥 쥐약 같은 법안으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 이재명 테마주의 약간 리버스, 인버스 내지 숏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압류금지 통장법만 이제 만약에 도입이 되면 신용정보, 채권 추심 이런 데는 이제 이재명 지지율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사실 이 압류통장금지법은 뭐 누구나 딱 그 법안명만 들어도 감이 오는데 진짜 금융권 채무로 최저 생계비마저 다 압류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사회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으면은 아예 생계가 위협당하든가 아니면 진짜 범죄로 내몰리든가 이런 부류의 이제 그런 분들을 구제하자는 거고 사실 이게 지난 대선 전에도 이재명 뭐 당시 후보가 이제 이자 제한법이랑 기본 대출이라고 해서 그 원래 이제 은행에서 분류하는 고소득자 그리고 이제 전문직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 금리가 1에서 2%대 완전히 초저리 장기 대출이 가능한데 이런 거를 이제 서민들과 하여튼 국민 모두에게 확대하자는 게 골자였고요. 제가 이제 시티은행에 있을 때 한번 또 난리가 났었던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적용하는 그런 어떤 신용대출 기준을 한국에서 그대로 하다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됐는데 미국에서는요. 그 신용대출 나갈 때 이 사람이 고졸이냐 대졸이냐 그리고 대학도 아이빌리그 대학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MBA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다 그 대출 금리 기준하고 그 금액 같은 것도 다 이제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이 사람 고졸이냐 대졸이냐 대졸이면 전문 대졸이냐 4년 대졸이냐 4년제면 스카이 그 서울대 연고대냐 아니면 뭐 그냥 인서울이냐 아니면 지방대학이냐 이거에 따라서 개인 신용대출 금리하고 한도를 차등 적용했던 게 이게 이제 내부 문건이 들통나가지고 한참 욕먹고 했었는데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참 씁쓸한 얘기인데 미국에서 이런 게 생겼다는 건 당연히 이제 증명이 된 건데 실제로 참 고졸자보다 대졸자가 연체율이 낮았고 그다음에 대졸자 중에서도 MBA 학위 가진 사람이 신용대출 금액을 늘려줘도 디폴트 뭐 이게 흔히 얘기하는 뭐 EOD 난다 그러죠. 기한 이익 상실 그런 가능성이 훨씬 적었다는 그거에 이제 기초를 한 건데 그걸 이제 이재명 표 지금 공약에서 안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온 거죠.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도요. 뭐 주변에서 이제 자녀분들이 아니면 뭐 주변 분들 보시면 알겠는데 일단 의대 합격한다고 합격자 발표에 나오면 바로 학교에 등록하러 가잖아요. 그럼 학교 안에 그 은행 지점에서 이제 의대생은 1억까지 마이너스 통장 바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쿨 합격했다? 이것도 바로 그 로이얼 론으로 1억까지 그냥 나와요. 이거는 뭐 내가 굳이 신청하고 그럴 필요도 없이 학교에서 이제 등록금 내고 이제 학생증도 요즘은 다 그 은행 체크카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담당하는 학교 내 은행 지점에서
의대 합격하셨네요. 그리고 여기 그냥 사인만 하세요. 그럼 바로 그냥 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전 국민한테 똑같은 혜택을 주자는 게 당시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었죠. 그래서 의사, 변호사랑 똑같이 뭐 노점상을 하든 아니면 흔히 말하는 사회에서 이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의 사람들도 신용대출 금리 똑같이 적용해주자. 뭐 한도까지는 은행의 재량권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금융업계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 신용사회라고 하는 지금 현실에서 개인의 신용관리를 그렇게 국가가 나서서 전부 A등급을 만들어주는 거는 이거는 반자본주의적인 관점이라고 이제 그런 비판이 있어가지고 결국 뭐 그러다 묻혀버렸는데 이게 올해 2025년에 다시 약간 다른 컨셉으로 나온 게 바로 압류통장 금지법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 한 명당 누구나 그 압류 금지 통장을 한 개까지 개설할 수 있고 여기서 그 최저 생계비 월 185만 원은 그 어떤 금융기관이든 뭐 사채업자든 하여튼 장첸이 와도 손을 못 대게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갑자기 포퓰리즘의 그 일환으로 튀어나온 거라기보다 원래 민사집행법 제 246조를 보면은 압류 금지 대상으로 나와 있는 게 그 한 달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 근데 이거를 명시하면 못 건드린다는 규정인데 현재 이 금액이 월 185만 원이거든요. 근데 참 이게 현실적으로는 보통 은행 계좌를 이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185만 원을 지키려면 개인이 법원에다가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제 여러 은행에 가지고 있는 계좌가 뭐 여기 100만 원, 저기 70만 원, 여기 4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이름으로 된 계좌는 동시에 다 일괄적으로 압류를 당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이제 나중에 반환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지금은.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카드값이나 아니면 뭐 제일 흔한 게 현금 서비스 같은 거 이제 받아서 연체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빨리 납부하라고 문자 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전화 통화 오고 그러다가 이제 바로 한 달만 지나면 금융권에서 이걸 채권 추심 기관으로 이제 넘겨버립니다. 그만큼 그 카드사나 은행권 같은 제도권 금융에서는 이런 연체 채권을 거의 그냥 뭐 전염병 환자 다루듯이 그냥 아예 그냥 근처에도 안 두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용정보라든가 채권 추심 업체로 헐값에 이제 채권을 팔아버리는 건데 이것도 이제 예전에는 그 이제 집집마다 뭐 그 빨간 딱지 붙이고 뭐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데다가 이제 막 그 압류 붙이고 했는데 요즘은 뭐 인권 문제도 있고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우 주변에서 봤지만 그 가족들이나 어린 자녀들이 겪은 트라우마는 사실 말도 못 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요즘 1인 가구도 늘어나서 또 결정적으로 기술 발전 때문에 이제 가전제품도 너무 흔해지고 값도 뭐 인플레이션 적용하면 80년대에 비해서 훨씬 싸져가지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채권 회수에 별 도움도 안 되니까 사실상 유일하게 담보로 이제 잡아버리는 게 바로 이제 통장이거든요. 근데 사실 현재도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만 허용되는 행복지킴이 통장 그리고 그 국민연금 들어오는 국민연금 안심통장 이런 거는 압류금지 대상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전국민 압류금지 통장 1통장 이게 허용으로 되면 이제 뭐 섣불리 예측을 하긴 좀 힘들겠지만 일단 증시에서는 채권 추심 신용정보 이런 섹터는 분명히 실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 인버스 내지 쇼세 기능으로 요즘 그런 신용정보 관련주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 그 와중에 그러면 또 정치인 테마주 얘기로 이제 심층 분석이 되는 건데 하여튼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의 경우는 뭐 너무 그 바이애스드 된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여론조사로서의 신뢰도를 부여받기 힘든 그런 편향적인 결과들이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미 이제 신용정보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은 뭘 봐야 될까? 현재 그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해외 정치 관련 모든 배팅을 취급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참 부끄러운데 이거를 뭐 글로벌 코리아의 증거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1월 31일 전에 구속될 가능성에 대한 베팅도 있습니다. 무려 판돈이 뭐 300만 달러 가까이 되니까 우리 돈으로 한 43억 원 정도가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지난 연말에 그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받았다고 그래서 한남동 관저에 당장이라도 이제 밀고 들어간다 막 그럴 때는 그 대통령 체포 가능성이 무려 79%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지난 그 주말에 공수처가 결국 그 공술의 공수처로 이제 빈손으로 나온 그날 이게 28%까지 이제 뚝 떨어졌는데 사실 이번 주 들어서 그 신용정보 관련주들은 이거랑 딱 역동조하라 그러니까 반대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윤 대통령 체포 가능성이 떨어지면 신용정보 관련주들은 주가가 올라가고, 반대로 윤 대통령 체포 가능성이 올라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올라가면 그 압류금지 통장법이 시행될 가능성도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신용정보 섹터의 주가는 떨어지는 식이죠. 참 이런데도 저보고 네가 뭘 한다고 자꾸 정치 얘기하냐고, 경제랑 투자 관련된 얘기나 하라고 공격하는 분들은 참 뭐라고 제가 또 더 이상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저 돌아왔어요. 지금 나라꼴 이 지경인데 저만 따뜻한 나라에서 어프 물놀이하고 노는 게 너무 죄스러워가지고 원래 이틀 더 있을 예정이었는데 그냥 뭐 몇십만 원 손에 감수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작년에 정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내 힘들었던 만큼 올해 이제 2025년이 시작되고 그야말로 캘린더 이펙트가 한창입니다. 뭐 달력 효과라고 우리말로 풀이가 되는데 이게 그야말로 이제 달력이 바뀌면서 새로운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의미하는 이미 경제 용어로 있는 엄연히 존재하는 표현입니다. 캘린더 이펙트. 그래서 이번 주는 CES, 다음 주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그 다음 주는 FOMC랑 일본 BOJ 회의.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K 증시가 모처럼 지금 불어오고 있는 이 귀중한 봄바람이 갑자기 이제 삭풍으로 바뀌지 않도록 재료에 대한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도 지금 큰 상황인데, 그리고 또 올해는 이제 음력 설도 예년보다 좀 빨라가지고 앞에 말한 그런 이벤트의 파도를 다 잘 넘고 나서도 이제 1월 28일부터 설 연휴에 돌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K 증시가 이제 탄광 속 하나리아 같은 그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추석이든 설이든 하여간 명절 앞두고 증시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명절 자금이나 뭐 세뱃돈 출금을 위한 매도세는 뭐 그렇다 치지만 대신에 우리 설 연휴 동안에 또 어떤 불확실성이 나라 안팎에서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매도세만큼은 최대한 좀 붙들어 놓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일단 신뢰 회복이 문제인데 이거는 뭐 정치권하고 증시 그리고 해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뭐 어쩐 일인지 우리하고 정말 경쟁하듯이 매일매일 동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밤에 이제 워싱턴에서 사실 시끄러운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에 워싱턴이 들어가는 주류 언론 워싱턴 포스트지가 여기 보시는 익스클루시브 우리말로 단독으로 보도 때린 건데 이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트럼프가 공약으로 아예 그 못을 박아버렸던,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1호 행정명령으로 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대중국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보편 관세에 대해서 결국 트럼프가 또 입만 털었던 거고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핵심 수입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관세 부과하는 식으로 이제 취임 시작부터 한 발 물러설 거다. 이런 보도를 워싱턴 포스트지가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밤 뉴욕 증시 이제 초반에는 이거 대단한 호재라고 해서 이제 급등이 나왔던 건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뒤늦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요거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라고. 어디서 또 지금 구라치냐고, 손모가지 날아가고 싶냐고.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친 놈들, 그리고 편파적인 그 토론, 보도했던 놈들 다 지금 내가 금융치료하려고 고소해 놓은 상태인데, 워싱턴 포스트지가 여기 끼고 싶어가지고 지금 근질근질 하느냐, 왜 갑자기 도발하냐고 이렇게 이제 후려쳤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가 인용한 그 트럼프 핵심 인사로부터의 소스, 이거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본인은 그 보편관세를 축소해서, 그러니까 이제 대상을 줄여서 일부에만 부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미국 증시 반응이 오늘 밤 어떻게 나올지가 또 관건인데,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럼 집중적으로 일부 핵심 수입 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할 그 핵심 품목으로 워싱턴 포스트지가 전한 이 대상이 뭐냐? 바로 방위산업에 쓰이는 강철, 알루미늄, 구리 같은 이런 원자재, 그 다음에 의약품 재료로 쓰이는 주사기, 바늘, 약병, 또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서 배터리, 히토류, 태양광 패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아니 근데 이 정도면 뭐 일부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 않나요? 사실상 다 아닌가? 특히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배터리, 히토류, 태양광 패널 빼면 뭐가 남아요? 뭐 어쨌든 워싱턴 포스트지는 정말 패기 좋게 아직까지 이 기사 내리지 않고 당당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트럼프 얘기 나온 김에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그 트럼프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왜 평소 같으면 그 정말 전 세계 모든 일에 참견하는 걸 좋아하는 그 트럼프가 이렇게 좋은 정말 떡밥에는 왜 침몰을 하고 있냐, 심지어 영국 여왕이 자기가 방문했을 때 홀대했다고 그 아들 미국에서 추방시킨다고까지 그렇게 남의 나라 일에 끼어드는 거 좋아하는데 왜 트럼프가 지금
가만히 있냐. 이게 뭐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을 존중해서? 아니요. 그럴 사람입니까? 그 트럼프가? 아니, 자기한테 득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벌써 나서가지고 이게 다 바이든 때문이다. 한미 외교가 엉망진창이니까 지금 한국에서 저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동안 미국이 손도 못 썼다. 그럼 결국 중국만 득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공격을 했어도 벌써 100번은 넘게 했을 사람인데 너무나 지금 이상하리만큼 침묵을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트럼프가 이제 곧 임기가 종료돼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주한 미국 대사 자리 이제 현재 필립 골드버거인데 이 후임자로 한 명을 이제 한마평에 올렸는데 이 사람이 또 지금 워싱턴에서는 나름 파격 인사라고 이제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바로 한국계입니다. 한국 이름 박은주, 미국 이름 미셸 박스틸입니다. 어감이 좀 세죠. 그러면은 미셸 박스틸 한국 이름이면은 박은철이? 그럼 남자 이름이니까? 그럼 박철주? 이 정도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이분은 원래 한국 이제 출생인데, 20살 때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원래 이제 평범한 주부였다가 그 LA 흑인 폭동을 계기로 한국계 인사들도 좀 미국 정계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인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도 필요하다. 이런 지정에 따라서 하원 의장까지 됐고요. 그러다가 작년 11월 그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선거에서 이제 600표 차이로 낙선을 했는데 이분이 또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지난 대선도 그렇고 하여튼 미국에도 부정선거가 분명 있다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근데 하필 지금 한국 정치 상황이 이런 마당에 그런 이제 부정선거 옹호론자가 하마평에 올랐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여기 또 마침 떠오르는 게 바로 최근 한국 상황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아시죠? 미국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이제 원래 라디오 이제 방송국이었다가 지금은 뭐 영상 뉴스까지 이제 서비스 하는데 여기 사실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 한국어판만 있어요. 뭐 일본판, 호주판, 대만판 없고 그냥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현지판이 우리밖에 없을 정도로 한국 문제에 진심이고 또 이제 아시아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외신이기도 한데 그 지난 연말에 트럼프가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사장으로 낙점한 사람이 바로 캐리 레이크라고 이 사람이 또 지난 애리조나 주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다음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력한 의심을 드러냈던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자 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또 트럼프가 한국의 그 매체 영향력이 가장 높은 해외 언론 중에 하나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사장으로 또 낙점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지난번에 그 유태인 관련해가지고 노벨상 그 한강 작가 수상하고 하여튼 그 양놈들이 대한민국은 어쨌든 무조건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 지속돼야 지네들이 득본다고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유도하는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다가 또 제가 욕을 먹었습니다. 한강 작가를 네가 왜 건드리냐고 노벨상 근처에도 못 가본 고라니 새끼가 어디 까부냐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이번 지금 트럼프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인사하고 그다음에 주한 미국 대사 아직은 이제 지명까지도 안 갖고 이제 하마평 정도인데 이런 의도가 저는 좀 굉장히 불쾌하다고 한국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우선 BNP 파리바에서 한국은행이 당장 이번 1월달 못 넘기고 결국 금리 인하 시작할 걸로 전망하는데요. 현재 기재부의 1분기 내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규모는 한 20에서 30조 원 정도로 그럼 이제 GDP 기여율이 0.2%포인트 정도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 GDP 성장 전망이 기존 2.2%에서 최근에 1.8%로 0.4%포인트 하향이 된 걸 감안하면 추경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그런 판단에 따라서 바로 1월부터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는 뭐 신속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좋다고 믿긴 하지만 문제는 또 환율인데 그래서 이제 금리 섣부르게 내렸다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크면 어쩌냐.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했다가 환율 급등하면서 수입 물가도 같이 올라가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게 바로 이제 소탐 대실인 건데 근데 또 마침 오늘 JP모건에서는 환율 불안이 K은행권의 자본 건전성 및 배당 확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원래 환율 상승, 즉 원화 약세가 그 CET1이라고 하는 보통주 자본 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게 보통 원달러 10원 올라가면 2에서 3bp 정도가 빠지는데 뭐 그럼에도 K은행들은 권고 비율을 상회하는 자본 버퍼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수익 전망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자본 비율 하락은 뭐 있더라도 일시적일 걸로 본다. 이렇게 그야말로 뭐 병 주고 약 주는 격으로 그렇게 본대요. 그다음 모건 스탠리는 작년 2024년 한국 그 수출 실적이 총
5,837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비결이 글로벌 기술 업사이클, 그다음에 견조했던 미국 수요,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의 회복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 2025년인데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관세 리스크, 그다음 또 이제 지난해 수출의 효자 노릇했던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사이클 진입 이런 걸 역풍으로 꼽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K증시 개별 종목 관련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윌리엄 오닐 증권에서 마침 앞에 제가 얘기했던 현대 글로비스에 대해서 글로벌 포커스 리스트에 편입한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 의견 매수자 목표가 13만 3,800원으로 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제철. 사실 이제 건설하고 조선업계 수요가 관건인데 올해 상반기에도 역시 약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과 투자 부진이 지속될 것이고 여기다 또 그다음에 중국산 저가 조선용 후판 때문에 가격 압력이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현대제철 목표가 기존 3만 원에서 이번에 2만 4천 원으로 깎았고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콜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같은 현대 가문이지만 요즘 잘 나가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는 JP모간이 또 여기도 이제 한 걱정인데 일단 세 가지 중에서 첫째가 고압 변압기의 높은 가동률이 이미 올라가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배전 장비의 높은 기저 효과.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미국에서 성장세가 컸던 만큼 올해는 정체기가 나올 수 있다. 그다음 세 번째가 국내 거시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신규 수주 모멘텀에 경영진이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거다.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 또한 더 보수적인 가이던스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4분기 들어서 주가 상승이 강력했던 만큼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 압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HD 현대일렉트릭 수익 성장의 근간은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JP모간이 기대한다. 그래서 목표가 39만 원에 투자 의견 비중 확대로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이번 주도 벌써 딱 중간인 수요일 1월 8일인데요. 내일 우리 증시 개장 전에 큰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LG전자도 역시 내일 잠정 실적을 공개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실적 전망치 눈높이가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는 그 인도법인 상장 관련해서 내일, 힌트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인도법인 상장을 위해서 LG전자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판다 이런 식이 저는 지배적이라고 봅니다. 다음 내일 정부 일정에서 A급 이슈로 꼽은 게 바로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심화 기술 지원 사업 지원 요 발표인데요. 이건 제목이고 증시 테마죠. 그 다음에 내일 또 이제 뉴스 플로우를 장식할 예정인 게 바로 제가 지난주부터 강조했던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선제적이고 철저한 차단 방역 추진. 요게 내일 정부 발표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 다음 내일 이제 과기부가 AI 기본법 현장 간담회, 그리고 데이터 센터 안전 현장 방문. 이렇게 두 개를 예정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안전은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냉각. 다음 내일 밤 이제 미국에서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12월분 나오는데 마침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은 미국의 그 지미 카터 대통령 애도를 위한 임시 휴일 겸 뉴욕 증시 휴장일이고 그다음 이제 바로 금요일에 미국 12월 고용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야말로 고용 주간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1월 FOMC 금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재료죠. 이어서 내일 우리 증시 일정은 참 이미 이번 주 수요 예측 시작해가지고 내일도 계속 수요 예측이 이어지는 기업이 미트박스 글로벌, 와이즈넛, 아스테라시스, 데이원 컴퍼니, 삼양, NC캠, 유안타스펙 7호 이렇게 지금 6개나 되는데 내일은 또 신규로 위너스랑 PIE가 새로 수요 예측에 또 돌입을 합니다. 이번 주에만 수요 예측이 10개야. 이거 다 이번 달 내로 이제 상장 예정이고 참 정말 지친다 지쳐. 예? 안 그래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밥상머리에 숟가락 젓가락만 이렇게 매일 계속해서 늘어나니 이거는 정말 서로 살을 파먹겠다는 것밖에 안 돼 진짜 이러다가. 그래서 제가 상장 종목수 상한제 총량제 상장 종목수 동결 반드시 올해 관철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아주 우선 있어.